네, 오늘은 3챕터 나일강의 나라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4대 문명이라고 하죠. 큰 문명들이 강 위주로, 이제 4대 문명이 큰 강 위주로 처음 생겨나는데, 문명은 청동기부터 시작이 돼요. 네, 그 중에서도 나일강이 있는 이집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와서 앞서 약속한 대로 역사시대에 관해 알아보자.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5천년 전인 기원전 3100년경 이집트에 한 왕이 살았다. 왕의 이름은 메네스였다. 이집트로 가는 길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제비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다. 제비들은 쌀쌀한 가을이 오면 남쪽으로 날아간다. 산을 넘어 이탈리아로 날아가고 다시 바다를 건너 조금만 가면 아프리카가 있다. 유럽과 가까운 이 북부 아프리카에 바로 이집트가 있다. 네, 이집트가 속한 대륙이 아프리카예요. 네, 아프리카. 아프리카는 무척 덥고 몇 달씩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이다. 그래서 식물이 거의 자라지 않는 사막이 많다. 이집트 주변 지역도 바로 그런 사막이다. 이집트 역시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은 아니지만 나라 한가운데로 나일강이 흐르고 있어 물이 부족하지는 않았다. 1년에 2번 나일강은 상류 지역에 아주 많은 비가 내리면 범람한다라는 게 넘친다라는 거거든요. 범람해서 주변 땅이, 그러니까 그 강 주위에 있는 땅으로 물이 넘쳐나는 거 범람이라고 해요. 주변 땅이 모두 물에 잠겼다. 그럴 때면 사람들은 집과 야자수 사이를 배를 타고 돌아다녀야 했다. 그리고 물이 다시 빠지고 나면 질척한 땅은 기름진 옥토로 변했다. 햇빛이 아주 풍부한 이곳만큼 곡식이 무럭무럭 자란 곳도 별로 없었다. 그래서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이집트는 나일강을 신처럼 숭배해왔다. 여기에 이 범람한 나일강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피해가 되는 게 아니라 땅에 기름진 옥토로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강 안에 있는 좋은 양분들이 이 땅에 스며드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범람해서 불편한 점은 있었겠지만 물이 빠지고 나면 오히려 그 땅에서 이제 곡물들이 훨씬 더 잘 자랄 수 있는 좋은 땅이 되는 거죠. 4000년 전 이집트인들이 나일강을 찬미한 노래를 하나 들어보라. 오 나일강이여 그대를 찬미하노라. 그대는 땅에서 솟아 이집트인을 먹여 살리고 평야를 적셔 온 가축의 먹이를 대며 메마른 사막의 갈증을 식힐 뿐더러 보리와 밀을 키워 곡간을 채우고 가난한 사람 또한 섭섭지 않게 하니 우리는 하프를 켜면서 그대를 찬미하노라. 이렇게 고대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을 찬양했다. 노랫말에는 틀린 내용이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집트는 나일강 덕분에 부유해졌고 막강한 나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네, 아까 말한 대로 이 나일강 덕분에 이집트는 그 안에서 강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 강에 있는 물고기들 잡아서 그것도 이제 먹게 되는 거고 자원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나일강 덕분에 땅도 옥토가 되고 그러니까 생산량이 훨씬 많았겠죠. 이집트인들은 왕의 지배를 받았는데 전 국토를 다스린 최초의 왕이 바로 메네스였다. 메네스가 다스린 시대는 기원전 3100년경이었다. 성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집트의 왕들은 파라오라고 불렀다. 이 파라오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불리는 명칭이에요. 우리 당군왕검이 사람 이름이 아니듯이 파라오도 사람 이름이 아니라 왕을 부르는 명칭이었어요. 파라오에게는 막강한 권력이 있었다. 파라오가 사는 거대한 석조 궁전은 굵고 커다란 기둥들이 떠받치고 있었으며 곳곳에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다. 석조 궁전이라고 하는 거는 그죠? 잘 안 보이나요? 네, 석조 궁전은 돌로 만든 궁전을 말해요. 흙으로 쌓거나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리석 같은 거 있잖아요. 파라오의 말을 누구든 따라야 했다. 그리고 파라오가 원한다면 온 백성이 나서서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었다. 일례로 메네스의 후손으로 기원전 2500년경 이집트를 다스렸던 쿠푸 왕은 모든 백성을 시켜 자신의 무덤을 짓게 했다. 뭔가 아는 얘기 같죠. 네, 그가 원한 것은 산처럼 높고 커다란 무덤이었으며 실제로 거대한 무덤을 세웠다.
이 무덤이 뭘까요?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건데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바로 유명한 쿠푸왕의 피라미드이다. 피라미드 들어봤죠 친구들? 이 피라미드를 사진으로 봤을 수도 있다. 그래도 이 무덤이 얼마나 큰지는 쉽게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무덤은 커다란 교회 몇 채를 품을 수 있을 만한 규모이다. 네, 여기 피라미드 보이죠? 네. 이게 아주 멀리 있어서 여기 사람들이 있는데 크기가 별로 안 커 보이지만 굉장히 네, 높고 큰 모습입니다. 네. 이 거대한 돌무덤 꼭대기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등산에 비교할 만하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커다란 돌덩이를 쌓아 올려 무덤을 만들었다. 당시에는 아직 기계란 것이 없었고 굴림대나 지뢰가 고작이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두 손으로 직접 밀거나 끌어올려야 했다. 아프리카에 타는 듯한 더위 속에서 말이다. 대략 30년간 10만 명의 사람들이 농한기 때마다 파라오를 위해 일해야 했을 것이다. 농한기는 농사를 짓지 않는 때를 말해요. 이들이 피로에 지치면 파라오의 감독관이 하마가죽 채찍을 날렸을 것이며 그러면 다시 사람들은 거대한 돌덩이를 끌어올렸을 것이다. 오로지 파라오의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말이다. 네, 이집트 왕자? 그런 애니메이션 보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건축을 위해서 사람들 막 채찍질하고 하는 장면들 나오거든요. 그 장면을 떠올리면 이해할 수 있겠죠? 당신은 왜 파라오가 그처럼 거대한 무덤을 짓게 했는지 궁금할 것이다. 궁금하지요? 네. 그것은 고대 이집트의 종교와 연관이 있다. 종교. 이집트인들은 여러 신을 믿었다. 신들 중에는 예전에 지상을 다스렸던 왕도 있었는데 오시리스 신이나 그 부인인 이시스가 그런 예이다. 이집트인들에 의하면 태양 역시 하나의 신으로 그 이름은 아몬이었다. 그리고 지하 세계를 다스리는 신은 머리가 자칼처럼 생긴 아누비스였다. 모든 파라오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여겨졌다. 온 백성이 파라오를 두려워하고 그의 명이면 무엇이든 따랐던 것도 그런 이유였다. 네, 왕이 신이니까 따라야겠죠? 이집트인들은 5층짜리 건물 높이에 웅장한 신상들을 세웠으며 도시 하나와 맞먹을 만큼 넓은 신전들도 지었다. 신전 앞에는 기다랗고 뾰족한 화강한 기둥을 하나 세웠는데 이를 오벨리스크라고 한다. 오벨리스크. 여기 보이는 게 오벨리스크. 오벨리스크는 그리스어로 창이란 뜻이다. 오늘날 몇몇 도시에는 이집트에서 가져온 오벨리스크가 전시되어 있다. 이집트 종교는 많은 동물을 신성시했는데 고양이도 그중 하나이다. 또한 동물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상상된 신들도 적지 않았다. 사자의 몸과 사람의 머리를 가진 스핑크스, 여기 아까 나왔던 스핑크스, 이 무덤을 지키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섬긴 막강한 신이었다. 스핑크스를 묘사한 석상 하나는 오늘날까지도 피라미드 곁을 세워져 있는데 그 규모는 웬만한 신전 한 채를 능가한다. 이 신상은 5,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막의 모래바람을 이기며 파라오의 무덤을 지켜왔다. 이 신상이 얼마나 더 오랫동안 피라미드들을 지키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집트인의 종교는 이처럼 기묘한데 그중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혼과 몸에 관한 특이한 믿음이다. 그에 따르면 죽은 사람의 영혼은 몸을 떠나지만 나중에 다시 몸을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죽은 사람의 몸이 썩어버리면 영혼도 존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는 것이 이집트인들의 믿음이었다. 네, 이런 거를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하는 게 내세관이에요, 내세관. 그래서 죽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죽은 이후의 삶이 있다고 믿는 거죠. 그 죽은 이후에 있는 삶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를 반대로 현세관이라고 하거든요. 현실이 그래서 더 중요해요. 죽기 전 지금 살아가는 더 중요하다라고 하고 이집트 사람들은 내세관이 있어서 죽은 이후의 삶을 믿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피라미드도 만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죽은 사람의 몸을 보관할 수 있는 절묘한 방법을 생각해낸다. 죽은 사람의 몸에 연고와 식물즙을 바르고 기다란 천을 돌돌 마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썩지 않게 보존한 시체를 미라, 머미라고 한다. 미라들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썩지 않고 남아있다. 이집트인들은 미라를 나무관에 눕혔고 그 나무관을 다시 돌로 만든 관에 넣었다. 여기 돌로 만든 관, 나무관에 한 다음에 다 똘똘똘똘 뭉친 거죠. 암벽 틈에 만든 무덤에 보관, 이 석관은, 이 돌로 만든 관은 땅에 묻지 않고 암벽 틈에 만든 무덤에 보관되었다. 태양 신의 아들 쿠프왕처럼 막강한 권력을 진 사람은 거대한 돌무덤 속에 묻혔다. 그처럼 깊숙한 곳에 보관된 미라는 훨씬 더 안전하리라 생각했으리라. 하지만 쿠프왕의 모든 노력은 헛된 것이었고 그의 권세도 옛 이야기가 되었다. 쿠프왕의 미라는 더 이상 피라미드 안에 남아있지 않다. 반면에 다른 왕들과 많은 고대 이집트인들의 미라는 무덤 속에서 발견되었다. 이 무덤들은 영혼이 다시 육체를 찾아올 때를 대비해 지은 집이었다. 그래서 무덤 안에는 식기와 가구, 옷, 그리고 죽은 자의 일생을 묘사한 그림들을 비치했다. 그러니까 실제 이 사람들이 쓰던 음식 도구들? 음식 먹을 때 도구들, 밥그릇, 젓가락, 젓가락은 안 썼죠. 네. 호크, 이런 것들 다 넣었다는 뜻이에요. 영혼이 제대로 집을 찾아올 수 있도록 죽은 사람 초상화도 준비해 두었다. 거대한 규모의 석상과 화려한 색채의 멋진 그림들에서 우리는 이집트인의 생활상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거기에 있는 걸 보면 이 시대에 이런 기구를 썼고 이런 가구를 썼고 이런 옷을 입었구나, 이렇게 우리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이 시대를 더 많이 알 수 있게 된 거죠. 이들의 그림은 정확하지도 자연스럽지도 않지만 말이다. 현실에서는 앞뒤에 걸쳐있는 사건이나 사물이 이 그림들에서는 되게 병렬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인물의 모습도 종종 너무 부자연스럽다. 몸은 정면을 향하고 있는데 손이나 발은 다리미로 다린 듯 측면을 내보인다. 그러나 이집트인들은 자신들의 표현하고 싶은 것을 표현한 것뿐이다. 또한 이 그림들에는 모든 것이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네, 여기 위에 보면 벽화인데 벽화에 보면 도자기를 어떻게 만들었고 그런 게 여기 지금 다 설명이 되죠. 글자가 아니라 그림으로. 나일강에서 커다란 그물로 오리를 잡거나 노를 저가 창으로 고기를 잡는 모습, 수로를 만들어 농토에 물을 대고 소와 염소를 초지에 방목하는 모습, 곡식을 타작하고 빵을 굽는 모습, 또한 신발과 옷, 그리고 유리잔을 만드는 모습, 벽돌을 굽고 집을 짓는 모습 등이 그려져 있다. 유리는 이미 당시에 발명되어 있었다. 근데 이게 놀라운 거죠. 우리는 삼국시대? 그때 유리가 아라비아 상인들한테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미 이때 문명이 만들어질 때 유리를 만들었던 거죠. 그 밖에 소녀들이 공놀이를 하거나 피리를 부는 모습, 전쟁에 나간 남자들이 온갖 전리품과 이민족 포로, 예컨대 흑인들을 끌고 오는 그림도 볼 수 있다. 전리품이라고 하는 건 전쟁하고 나서 승리한 부대가 거기 정복한 곳에 있는 물건들을 전리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갖고 오는, 그걸 다 차지하게 되죠. 그런 걸 전리품이라고 해요. 귀족들의 무덤에서는 외국 사절단이 귀한 선물을 찾고 찾아오는 그림, 왕이 충직한 신하들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그림을 볼 수 있다. 또한 죽은 사람들이 신상 앞에서 두 손을 치켜들고 기도하는 그림이나 가수가 하프를 켜면서 노래하는 그림, 광대가 고개를 하는 그림도 있다. 네, 이 그림들 덕분에 우리가 그 시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만큼 귀족들이 외국에서 사절단이 오고 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집트가 크고 강력한 나라였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무덤에는 이러한 다채로운 그림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아주 작은 그림들이 상하 좌우로 쭉 이어져 있는 광경도 볼 수 있다. 그림들은 부엉이나 남자, 깃발, 꽃, 천막, 풍뎅이, 그릇을 나타내기도 하고 톱니 모양의 선이나 나선 형태이기도 한다. 이 그림들은 대체 무엇일까? 이것들은 그냥 그림이 아니라 이집트인들의 문자이다. 이러한 문자를 상형문자라고 한다. 상형문자는 독일어로 히에르글리페, 영어로는
하이어로글리프라 하는데 그리스에서 유래한 이 말들은 원래 성스러운 기호를 뜻했다. 아닌 게 아니라 이집트인들은 이 새로운 기술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으며 글 쓰는 일을 거의 성스러운 것으로 간주했다. 그리고 이 일을 전담하는 필기사는 최고의 직업으로 숭상되었다. 근데 글자를 안다라는 건 옛날부터 권력이었거든요. 근데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더 숭상되는 최고의 직업으로. 당신은 상형 문자를 어떻게 글을 썼는지 궁금할 것이다. 사실 이 문자를 습득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다. 이 문자들은 이해하는 것은 수수께끼 풀기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다. 한 가지 예로 이집트인 오스이리라 불렀던 오시리스 신은 어떻게 표기하는지 알아보자. 옥자 즉 왕이 앉은 의자를 이렇게 하나 그려 놓은 다음 눈을 하나 그리면 이 신을 나타내는 거죠. 이집트어로 옥자는 오스이고 눈은 이리이므로 이 둘을 나란히 쓰며 오스이리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그림 문자는 옥자의 눈으로 이해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개 그 옆에 피 같은 깃발 하나를 더 그려 놓았다. 깃발은 신을 상징하는 기호였기 때문에 서양에서 이미 죽은 사람의 이름 옆에는 십자가를 표시해 놓곤 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이제 당신도 오시리스 신의 이름을 상형 문자로 글 쓸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상형 문자를 해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짐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집트 상형 문자를 해독하는 작업은 약 200년 전에 시작되었다. 이 문자의 해독은 어떤 대상을 그리스 문자와 상형 문자 그리고 또 다른 이집트 문자로 표기한 돌이 하나 발견되었기에 가능했다. 그래서 이 돌이 엄청 중요합니다. 이 문자 해독과 관련한 돌. 하지만 이 돌에 새겨진 글을 해독하는 것 역시 만만치 않은 작업이어서 여러 위대한 학자들이 평생을 걸쳐 연구해야만 했다. 로제타석이라 불리는 이 돌은 현재 런던의 영국 박물관에 있습니다. 로제타 스톤이라고 불리는데요. 여기 옆에 있죠. 사람 키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영국 박물관에 가면 가장 인기 있는 전시물이기도 하고요. 그 1층에 도서관에 가면 이거를 이제 가짜로 만들어 놓은 모형이 있어요. 그 모형은 가까이에서 이렇게 손으로도 만져볼 수 있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본 전시실에 가면 유리관에 쌓여 있어서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친구들 영국 박물관에 가면 꼭 도서관에 가서 한번 가까이서도 보고 만져도 보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상형 문자를 해독할 수 있다. 벽면에 새겨진 글자뿐 아니라 책에 기록된 것도 말이다. 그런데 책에 기록된 글자는 희미하게 변색된 것들이 적지 않다. 이집트인들은 정말로 많은 책을 갖고 있었다. 물론 종이가 아니라 나일 강변에 자라는 갈대 같은 풀로 만든 책이다. 이 갈대를 그리스어로 파피루스라고 불렀는데 영어 페이퍼나 독일의 파피어라는 단어는 여기서 유래했다. 이 풀을 납작납작하게 말려가지고요. 이렇게 붙여가지고 큰 면을 만들어 종이로 만든 거죠. 파피루스. 이집트인은 아까 여기 이건 아닌데? 여기는 안 나오네요. 그 약간 갈색 같은 그 종이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이런 흰 종이가 아니라 갈대 같은 풀로 만든 거라서요. 이집트인은 기다란 파피루스 잎에 글을 쓴 다음 둘둘 말았다. 그런 파피루스 두루마리 책들 중 많은 수가 오늘까지 남아있는데 여기 기록된 것을 통해 우리는 고대 이집트인이 얼마나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들이었는지 알 수 있다. 5000년 전 한 이집트인이 파피루스에 적어놓은 경고를 하나 들려줄 테니 주의 깊게 듣고 그 뜻을 새겨보라. 지혜로운 말은 녹색의 보석보다 구하기 어렵지만 맷돌을 돌리는 가난한 하녀에게서도 들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맷돌을 돌리는 가난한 하녀한테도 지혜로운 말을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뭐 그런 걸로 많이 배운 사람만 지혜로운 게 아니라 이런 사람도 지혜로울 수도 있고 근데 그 지혜의 말은 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이집트인은 이처럼 지혜롭고 대단한 민족이었기에 이들의 왕국은 역사상 어느 나라보다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다. 이집트는 거의 3000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던 것이다. 또한 이집트인은 시체가 썩지 않게 보존했던 것만큼이나 예절이나 풍습도 수천 년 동안 엄격히 존속시켰다. 그러니까 이어져 왔다고요. 이집트 사제들은 후손들의 조상의 방식을 따르는지 엄격히 감독했다. 그러니까 이 사제라는 말이 그 당시에 종교를 지도하던 지금 같은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그런 사람들, 사제를 말하는 거죠. 이들은 전통이란 무엇이든 신성한 것이었다. 이들에게 전통이란 무엇이든 신성한 것이었다. 30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이집트인이 엄격한 전통에 정한 것은 단 2번뿐이다. 첫 번째는 쿠프 왕이 사망한 직후인 기원전 2100년경으로 당시에는 백성들이 들고 일하는 모든 것을 바꾸려 했다. 이들은 파라오에 대항해서 감독관들을 살해했으며 무덤에서 미라들을 끌어내기도 했다. 어느 파피루스 책에 따르면 전에는 신발조차 신지 못했던 자들이 이제는 부하를 차지하고 전에는 호화스러운 옷을 입었던 자들이 이제는 넉마를 입고 다닌다. 이 넉마는 이렇게 제대로 된 옷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걸치는 거죠. 천을 걸치거나 뭐 지푸라기를 걸치거나 이런 걸 말해요. 온 나라가 질그릇을 만드는 물레처럼 빙글빙글 돌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오래가지 않았고 얼마 후에는 모든 것이 전과 다름없게 되었다. 아니 어쩌면 전보다 더 혹독한 상황이 도래했을 것이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을 바꿔보려 한 사람은 어느 파라오였다. 기원전 1370년경에 살았던 이 파라오는 좀 특이한 인물로 이름은 이크나톤이었다. 그는 여러 신을 모시는 이집트의 종교와 신비한 풍습에 의심을 품고 자신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다. 신은 오직 하나뿐이다. 그 신은 밝은 빛 속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고 존속시킨 태양이다. 고로 그대들은 오직 태양신만을 경배해야 한다. 그 앞에 선사시대 때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고대에서는 모든 자연, 모든 동물 이런 걸 다 영적인 존재, 신이라고 생각해서 자연이 신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뭐 토테미즘, 애니미즘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신앙이 계속 온 거죠. 근데 그 모든 여러 자연의 신들이 아니라 오직 태양신만이 신이다라고 한 왕이 바로 이크나톤이라는 거죠. 옛 사원은 모두 폐쇄되었고 이크나톤 왕과 왕비는 새로 지은 궁전으로 옮겨갔다. 왕과 옛것이라며 모두 반대하고 새로운 발상을 옹호했기 때문에 궁전의 그림도 모두 새로운 양식으로 그리게 했다. 이제는 엄격하고 부자연스러운 장엄한 양식 대신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양식이 등장했다. 하지만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모든 개혁을 전혀 반기지 않았다. 그들은 수천 년 동안의 전통이 계속 유지되기를 원했다. 그래서 이크나톤이 죽자마자 옛 풍습과 예술 방식이 복원되었고 이집트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전통은 변함없이 유지되었다. 그 후로도 거의 3500년 동안 이집트인들은 죽은 사람을 미라로 만들었으며 상형 문자로 글을 썼고 똑같은 신들을 모셨다. 고양이도 계속해서 신성한 동물로 여겨졌다. 혹시 당신이 나의 개인적 견해를 묻는다면 이 점에서 나도 이집트인들과 같은 생각을 대답하겠다. 나도 고양이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네. 이 할아버지가 사이사이 자기의 취향을 얘기하고 있죠. 이 미라를 만드는 방법은 그 영국박물관에 가면 실제로 볼 수도 있고, 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미라를 만드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의학이 발전했어요. 그 영국박물관에 가서 선생님도 설명을 들었는데 거기 가면 미라 만드는 기구들 뭐 이런 설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미라를 만들 때 썩지 않게 하려고 안에 있는 장기들을 다 빼내요. 그래서 작은 옆에 이제 여기는 안 보이는데 이런 통 같은 데 이렇게 넣거든요. 근데 이 따로 이제 옆에 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꼬챙이 같은 걸로 이렇게 코에 넣거나 네. 그래서 뇌도 빼내고 그 최소한의 뭐 옆구리였나요? 뭐 그런데 조금 구멍을 내서 장기들을 다 빼내요. 빼내서 따로 담고 온전히 이 안에서 썩지 않게 만드는 그 작업을 몇 날 며칠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미라를 통해서 자신의 영혼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던. 네. 그래서 이 미라를 제대로 구경하고 싶다. 그러면
뭐 가끔 우리나라에서도 박물관에서 네, 그 초대전 뭐 이런 거 하긴 하지만 나중에 사실은 세계사는 영국 박물관에 가면 전 세계의 모든 유물들이 거의 다 있어요. 그리고 시대별로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읽고 아니면 세계사를 공부하고 영국 박물관에 가면 친구들이 볼 수 있는 게 훨씬 많을 거예요. 모르고 간 거랑 선생님 처음에는 잘 인지하지 못하고 갔었고 두 번째 갔을 때는 이제 알고 가니까 훨씬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도 세계사 공부 열심히 해서 영국 박물관에 가서 내가 이걸 다 보겠다. 한번 봐야지. 내가 그런 마음으로 네, 세계사 공부를 한번 해봐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집트까지 하고요.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네,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녕.